이제 천연항울제 천연항울제에 대해서 1980년 초 미국인들은 스코틀랜드 의사 윌리엄 부케의 저서에서 천연항울제가 있나요? 오늘날 영국의 일본에서 운동 처방전을 한다. 항울제 단기에서 우울증에 대한 운동 후 장기 입증. 그래서 10개월 동안 해서 단독과 운동치료 단독은 우울한 환자의 비율은 많이 줄었네요. 운동하니까. 운동의 약물을 병행하면 오히려 부가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기에 이는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그래서 운동의 약물을 병행하면 상세하고 2003년에 영국 정신건강재단이 우울증의 운동을 캠페인을 시작했을 때 영국의 일반인들이 이미 당뇨병, 고혈압, 고혈당증 및 기타 신체 활동을 앓는 환자들에게 운동을 처방한다는 사실을 활용했다. 운동을 처방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사들이 지하와의 등등등등에서 도움을 받고 운동 처방은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24주 동안 치료를 제공한다. 굉장한 아이들. 캘리포니아 세네카 센터는 캘리포니아 북부의 심각한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이 마지막으로 머무는 곳이다. 5세에서 13세 사이에서 이 아이들은 보통 여러 위탁 가정을 전전하고 여러 차례 입원을 경험한 아이들인데 세네카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는데 세네카 센터의 두 시설은 미국에서 카운티 정부 관리하는 중증 문제 아이들이고 여기서 어린이들이 보통 약물 칵테일을 복용 중인 상태로 센터에 도착하기에 약을 끊는데 한두 달이 걸린다. 약이 필요하다는 말을 반복해서 들어온 어린이들은 이 과정에서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다. 한 어린이는 저에게 제 약을 끊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프로그램을 망쳐버릴 거예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종종 그 과정의 어린이들이 잠시 더 공격적으로 변하기도 한다. 일단 약을 끊으면 어린이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들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한다. 스탠트는 말한다. 스스로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책임지는 삶을 사는 어린이 삶의 중심 주제입니다. 심리조사 줄리 킴이 말한다. 어린이들이 저는 미쳤어요. 당신은 저를 미워할 거예요. 저를 없애버리려 할 거예요. 당신이 본 어린이들 중에 제가 최악일걸요. 라고 생각하며 치료실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어린이들은 기꺼이 정서적인 애착을 형성합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지, 애착을 원점으로 돌아가서 정신의학을 비롯한 의학 분야에서는 치료가 근거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치료가 관점을 고려할 때 약물 중단 과정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성인 환자의 치료 약물 중단 프로그램을 파악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약을 얼마나 빨리 중단해야 하는가? 약물 중단 이후에 내가 재정상화하는데 얼마나 걸리나? 이렇게 정신과에 대해서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미국에서 시스템의 변화를 가장 많이 노력을 기울인 사람은 꼬부라면 알래스카의 변호사 짐 코트스타인을 꼽고 싶다. 1978년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코트스타인은 1980년대에 조증으로 2차례나 병원에 입원했고 그의 이러한 경험은 우리 사회의 정신질환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그의 경력에 영감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해서 비영리단체에서 설립했고 하고 해서 코스타인을 말한다. 대중은 약이 효과적이고 사람들이 감기 상태에서 벗어나기만 한다면 약이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약이 반드시 환자에게 좋은 것이 아니며 잠재적으로 매우 해로울 가능성도 가짐을 판사와 변호사가 이해한다면 그들은 치료를 거부할 환자의 법적인 권리를 존중할 것입니다. 이렇게 2004년에 코트스타인은 정신건강신탁기관이 앵커리저 정신증 환자들에게 1970년대 로렌워시의 소테리아 프로젝트와 같은 유형의 치료를 제공하는 알래스카의 새로운 소테리아 주택의 자금 지원을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다시 한번 그는 과학문헌의 설득력에 기대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쳤고 코스타인은 이제 전국 단위의 법적 도전에 초점을 둔다.
그는 알래스카 위탁 어린이와 빈곤층 어린이의 정신과 약물투여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맡아왔으며 궁극적으로 이 소송 중에 하나를 미국 연방 대법원에 제소할 예정이다. 우리들 사람들, 우리 사회는 모든 유행의 질병에 대한 최선의 임상치료를 개발하기 위해서 의료 전문가를 신뢰한다. 정신의료계가 우리에게 정직했다면 이 유행병은 오래전에 억제되었을 것이다. 장기 결과가 공개되고 논의되어서 사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대신에 정신의료계는 정신과 약물의 이미지를 보호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했고 이러한 스토리텔링은 엄청난 규모의 해악을 초래했다. 현재 65세 미만의 미국 성인 400만 명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생활보조금 또는 사회보장장애연금을 받는다. 너무나 에필로그. 환영받지 못할 진실은 감히 발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후기에서 연구 업데이트. 장애인 수에 대한 거 화학 불균형 이야기의 죽음에 대해서 나는 쉽게 화를 내는 편이 아니다. 하지만은 정신과 의사들은 모두 정신질환이 화학 불균형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변연계 활동의 현장의 증감을 경험했음을 고백한다. 지난 30년 동안에 나는 장난으로 말하는 것 외에 난 지식이 풍부하고 잘 훈련된 정신과 의사가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걸 들어보지 못했다. 반면에 화학 불균형이라는 표현은 정신의학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 많이 사용되어 왔으며 이들은 이 표현을 정신과 의사들의 잘못으로 돌리기도 한다. 그리고 일부 제약회사에서는 화학 불균형이라는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왔으며 이는 종종 환자들의 이해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사실 화학 불균형이라는 개념은 일종의 근거 없는 풍문일 뿐 정통한 정신과 의사들이 진지하게 주장하는 이론은 아니었다. 터무니없는 근거 없는 풍문. 이는 모든 사건에서 선택기를 열망하는 전문가들의 말이다. 우울증 환자는 세로토닌이 부족하고 조현병 환자는 도파민이 너무 많다는 이론은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다. 진실은 정반대다. 애초에 화학 불균형은 없었다. 하지만 정신질환을 약으로 치료하면 화학 불균형이 생긴다. 주류가 된 이단 사장. 2010년에 항정신병 약물이 조현병 및 기타 정신병적인 질환을 진단받은 사람들의 장기간에 걸친 회복을 방해한다는 생각이 이단으로 여겨졌다. 항정신병 약물을 필수 치료제로 여겼기에 우리 사회는 환자가 항정신병 약물 복용을 원치 않을 때 자기 질병에 대한 병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하게 되었다. 내용적. 낸시 안드레스는 2008년 뉴욕타임스에서 인터뷰에서 항정신병 약물이 전두엽 표지를 서서히 위축시킨다고 인정했지만 당시에는 그 결론을 연구 논문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2011년 그녀는 이 놀라운 발견을 과학 문헌에 발표했다. 일반 실린 논문에서 항정신병 약물, 새로운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 그리고 클로자핀의 장기 복용이 모두 작아진 뇌 조직 용적과 연관된다고 보고했다. 항정신병 약물은 뇌 구조 변화에 대해서 기여도가 누적 복용량에 따라서 달라지고 신경인지의 부정적인 또 긍정적인 증상, 심리, 사회 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할 때 항정신병 약물의 장기 치료 가이드라인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항정신병 약물을 최소화하거나 선택적으로만 투여하는 치료 접근법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 선택적으로만. 헤로가 업데이트한 자신의 연구. 2007년 마틴 헤로가 조현병 환자의 15년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을 때 그런 약을 복용하지 않은 환자들의 더 나은 결과가 항정신병 약물을 피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대신 그의 연구 시작 시에 예후가 좋았던 환자들이 약을 끊을 가능성이 더 컸으며 이것이 약을 복용하지 않은 집단이 더 나은 장기간 결과를 보인 이유라고 설명한다고 보고했다. 약을 끊을 가능성이 더 높은 이들이 더 좋은 내적인 자기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그의 설명에 대해 내가 언급하기도 했지만 나는 항상 그 자신의 데이터에 의해서 이것이 거짓임이 입증된다고 생각했다. 예후가 좋은 조현병, 예후가 나쁜 조현병, 경증, 정신병적인 장애 등 모든 환자 하위 집단에서 약을 끊은 사람들이 더 나은 결과를 보였으며 무엇보다도 항정신병 약물을 끊은 조현병 환자가 약을 계속 복용한 경증, 정신병적인 장애 환자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 다른 임상 연구다.
헤로가 데이터가 설득력을 가진 듯이 보이지만 그의 연구는 무작위 연구가 아닌 자연관찰 연구였으며 항정신병 약물에 대한 기존 믿음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자주 지적했다. 자연관찰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모든 환자의 결과 데이터를 수집할 뿐이며 약을 끊기로 선택한 환자는 연구 시작 시의 증상 중증도 등 몇몇 측면에서 약속 지원하기로 선택한 환자의 차이를 갖는다. 분들랭크의 연구를 통해서 이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이어진다. 자연병 치료 전략 임상시험은 회복 또는 기능적인 관해율을 주요 결과로 포함해야 하며 2년 이상 심지어 최대 7년 이상의 장기적인 추적 관찰도 포함해야 한다. 항정신병 약물 재검토의 필요성 이다. 2012년 영국 정신의학 게시에서 항정신병 약물의 항상정신증 환자의 치료 우선 치료법이어야 한다는 가정을 재평가할 때다. 이것은 오직 거친 외침이 아니라 영향력을 갖는 연구자들의 의견이다.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근거는 충분하다.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도 못 찾겠다. 패트릭은 적은 것이 낫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보다 개인하거나 계층화한 의료로 바뀌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심층적인 심리 사회적으로 개인만으로 초벌정신증에서 회복 가능한 극소수의 환자를 파악해야 한다. 그 외 모든 환자에게는 어떤 약물을 얼마나 오랫동안 어느 정도 최소 용량으로 어떤 범위의 심층적인 심리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지를 결정하여 이들이 회복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더 만족스럽고 생산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러한 요소는 임상정신의료의 실제 세계에서 거의 목표가 되지 못했지만 결국 해결을 해야 할 과제이다. 지연성 불쾌감이라는 권리는 그거. 지연성 불쾌감이라고 이 책의 스타디에서 연구를 기록할 때 1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는 우울증 환자 비율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보고서를 찾기 어려웠다. 여러 출판된 논문의 정보를 바탕으로 나는 연구 참여 환자 중에서 20% 미만이 1년 추적 관찰 기간에 관여되어 잘 지냈을 것으로 추정했다. 신여자 에드피가 쓴 발표한 데이터를 주의 깊게 살펴본 끝에 스타디 보고서 중 하나에 발표된 이해하기 어려운 그림을 알아보았다. 연구에 참여한 우울증 환자 4,041명 중에서 단지 108명만이 관여되어 1년 동안 잘 지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의 관여율에 해당한다. 피가시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을 때 스타디 연구자 중에서 한 명인 마우리지오 파바는 3%는 수치가 맞다고 인정을 했다. 지연성이다. 뭐다. 이렇게 결론. 정신자극제, 장기 이륙 부재, NIMH 주의력 과잉 행동장애에 대한 다중 치료 연구는 지금까지의 정신자극제 연구 중에서 가장 잘 수행된 장기간 연구로 여겨진다. 이 연구에 따르면 정신자극제는 장기간 모든 영역에서 아무런 이점을 제공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3년 및 6년 동안의 약물 복용 환자들의 결과가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여론이와 캐나다, 퀘벡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결론을 내렸다. 2009년에 서부 호주 보건부는 ADHD 어린이의 10년 결과를 연구한 바 종료 시점에 약물을 오용한 청소년은 약물을 이용치 않은 청소년보다도 ADHD 증상이 좀 더 심하고 혈압이 높았으며 교사가 학교 성적이 좋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10배 더 높았다고 보고한다. 그래서 약물 사용의 증가는 불행감의 증가와 부모와의 관계 악화와 연관된다. 이러한 정서의 사회적인 영향은 여학생에게 집중된다. 여학생은 불안과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기도 한다. 또한 학년 유급과 수학 성적을 비롯한 교육 성과가 악화했다는 증거도 발견되었다. 장기간의 결과를 서서히 보면 약물 사용의 증가는 남학생들이 학교를 중퇴할 확률의 증가와 유관된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정서적인 어려움 혹은 정신질환이 존재한다고 진단받을 확률의 증가가 다소 나타난다. 본서 발간 4년 후에 2010년 출간된 이 책은 도발적인 주장을 제시한다. 정신과 약물의 단기간의 효과는 보이기가 가능하고 일부 사람들은 장기간 복용해도 잘 견디겠지만 전반적으로 정신과 약물은 주요 정신질환의 장기간의 결과를 악화시키기도 한다. 그렇게 했네요. 감사의 말. 이 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나는 인터뷰할
환자를 찾는 도움을 받느라고 당한 소비자 집단의 리더들에게 연락을 했다 등등등. 내가 인터뷰한 모든 이들은 진정 친절하게 자신의 시간을 내어 주었다. 이것은 나의 네 번째 책이다. 처음부터 어느 순간에 초반일까지 책을 쓰는 것은 공동의 작업임을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신하게 된다. 나의 에이전트인 테레사 박은 제안서를 고치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등등. 나의 정신과 약물 연대기 옮기니는 정창현. 나이가 들수록 삶은 관점임을 깨닫게 된다. 바이오로 위기의 시대다. 심리적 어려움이 문제는 약을 구하는 것인데 하지만 다른 한편 혜택을 기록한 정신질환 당사자들의 이야기처럼 정신과 의사가 된 후에는 의외의 상황들을 접하게 된다. 정신과 전공의 시절에는 담당 교수님과 상의해서 환자의 증상을 보아가며 정신과 약을 사용한다. 주로 급성기 증상이 심한 상태로 입원하여 치료받는 환자들 대부분이다. 환자분들의 판단력이 온전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고 그러다 보니 그들과 약에 대한 상의를 별로 하지 못한다. 이렇게 너무 쉽게 해버린다는 건데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정신과에서 나왔던 마음이 힘들 때가 있었다. 정신과 전문의가 되고 난 뒤였다. 내가 맡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맞는 길을 하는 불안감이 오면서 해왔다. 등등. 회복을 향한 여적을 생각한다. 물론 정신증상의 완화를 위해 약이 도움이 될 때도 있다. 하지만은 DSM에 정리된 정신질환의 어느 하나도 속 시원하게 생물학적인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 나의 두 번째 번역 작업을 마무리하며 감사한 분으로 떠올려본다.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 끝났네요.